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학과 문예, 그리고 갈래, 그 갈래 중에서도 특히 서정, 그리고 문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3학년이지만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3학년답게 여러분들의 내공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꼭 복습을 해서 내용을 숙지해 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복습 잘 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정 중에서도 시,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7단계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지만 아직도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시를 이해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이번 수행평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정 갈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금 배울 내용, 시를 이해하는 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도록 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 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언어, 말과 글로 아름답게 가다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술, 문예, 문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문학에는 여러 갈래, 그러니까 여러 장르가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서정 갈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시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시를 왜 쓰는 걸까요? 그냥 쓰는 걸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애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막 말을 배워가는 옹알이 하던 때, 그때, 아니면 말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도 분명 의사소통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엄마 아빠한테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분명 표현했을 텐데, 그쵸?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의사소통,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거의 시작은 뭐다? 바로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문학의 시작도 어떤 일이나 현상,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시작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원시인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우가우가 했을 거라는 내용. 무언가를 바라다 보면 당연히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가 바로 뭐다? 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시를 공부할 때는 뭐에 집중한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공부의 방향까지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무작정 시 내용, 본문을 훑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것이 감정 표현이 목적인 그러한 갈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우리가 글로 쓰여진 것만 시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노래로도 불렸어요. 그리고 글자가 그쵸? 쓰여지기 이전에는 당연히 노래로도 불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시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고전 시가라는 표현 들어봤죠? 이게 그래서 쓰이는 표현이죠. 원래 노래로 불렸던 이 시와 노래, 시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화가 된 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쵸, 글로 쓰여진 거와 노래로 부르는 게 그쵸,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면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와 노래가 같은 거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갈래다. 그러니까 시를 공부할 땐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를 우리가 시가라고 불렀다라는 거,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시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시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시를 파악하는 7단계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적 화자,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적화자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시작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다. 그럼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질문이 바로 뭐냐? 누구의 감정을 표현하느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 바로 누구의 감정이냐? 요게 중요한 건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시적화자라는 거죠. 자, 우선 화자는 말하는 이란 뜻이에요. 시에서 나라고 나오는 존재, 다른 말로는 서정적 자라고 하는 존재죠. 나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자라고 해요. 서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정적 자는 무슨 뜻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나, 감정을 노래하는 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시가 시적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라는 거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적화자나 서정적 자는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적화자가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 갓 태어난 아기를 봐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 표현의 시작이 바로 뭐다? 좋다 싫다 하는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학의 시작도 이런 감정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시를 통해 표현되는 감정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라는 거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외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나가 바로 시의 주인공이니까 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개념이 바로 요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라는 거죠. 정리하면 인간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이 바로 감정의 표출이고 그 감정의 표출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문학의 시이며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뭐다? 시적화자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를 쓴 작가, 그러니까 시인과 시적화자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고 하죠. 저도 고양이를 고양이의 입장에서 우리 집사는 왜 아직 집에 안 올까? 나 혼자 심심하다. 요런 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적화자는 누구죠? 그렇죠. 고양이죠. 그렇지만 작가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람이 고양이의 입장에서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작가, 그러니까 시인과 시적화자는 전혀 별개의 존재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시인, 그러니까 작가가 누군지를 신경 쓴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감상 방법, 감상 관점에서 따로 다룬다라는 겁니다. 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시적 화자에만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시인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시적 화자는 나라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 한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럿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라는 시적 화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나가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바는 없죠. 자, 이제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에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빨강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직접 제시라는 건 나 또는 우리 같은 이 시어가 쓰여 있다라는 거고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 일기 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해 라고 했다면 이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표면에 드러난다 또는 직접 제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기 쓸 때 나는 행복해 라고 나라는 말 안 쓰고 그냥 행복해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간접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직접 제시는 시의 겉에, 시의 표면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표면적 시적 화자라고도 해요.
나나 우리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간접제시는 시적화자가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시적화자가 숨겨져 있다고도 해요. 자,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로 이면적 시적화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면이 뭘까요? 자,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거, 표면 말고 그 반대편에, 그 뒷면에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접제시는 시적화자가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적화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가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학생인지 어른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우리가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공부할 때, 시를 파악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파악한다? 바로 시적화자. 시적화자가 왜 중요하다?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존재 이유인데 그 감정이 누구의 감정? 바로 시적화자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적화자는 직접제시 또는 간접제시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정리됐죠? 자, 밑에 있는 노래 가사에서 한번 우리가 시적화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동뮤지션의 인공잔디라는 노래인데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그렇죠. 시적화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나가 누구냐?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인공잔디입니다. 인공잔디 입장에서 자기는 천연잔디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시인과 시적화자는 별개다. 그리고 시적화자의 정서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어때요? 쉽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바로 시적 청자예요. 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게 시적 화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적 화자 다음에 파악하면 좋은 게 시적 청자입니다. 말하는 이가 있으면 듣는 이도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듣는 사람이 시적 청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청자라고도 하는데 듣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는 걸 들어주는 또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적 화자와는 달리 여러분들 시적 청자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혼잣말도 하고요. 혼자서 지루하다. 오, 이건 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 엄마, 아빠처럼 특정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요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적 청자가 없거나 따로 안 정해 있는 경우 요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우리가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 또는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지루해. 오, 좋은데? 이런 말 같은 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딱히 상관없는 시적 청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는 말 이 시를 읽는 독자들한테 그냥 하는 말 이렇게도 우리가 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시 안에서 시적 청자가 꼭 시적 화자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 같은 장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적 화자가 시적 청자와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정해서 시 내용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시적 청자는 없는데 이 시적 화자가 혼자 말하는 시적 청자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적 화자가 엄마랑 같이 없어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적 청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날씨 참 좋다 라고 했다면 시적 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청자가 따로 없는 다시 얘기해서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독자한테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인 시적 청자로는 너가 있죠. 물론 이 너 말고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토끼야 청춘이여 이런 사물 사상도 전부 다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적 청자를 파악하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시의 내용과 주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내용의 시가 있다면 이 시의 주제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시에서 시적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적 청자가 명확하면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결론은
누가 들어야 하는지, 이게 바로 시적 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레벨이들 노래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나오는 배드보이가 바로 누구죠? 그렇죠? 바로 너죠? 시적 화자인 나가 너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될 내용은 바로 시적 대상이에요.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 바로 요게 시적 대상이 되는데, 시의 소재라든가 재재를 찾는 걸 말하죠. 시에 쓰인 여러 이 글감,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하고요. 그 소재들 중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걸 재재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느냐, 이 문제의 답은 사실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도 시의 대상,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생겨나는 그 바탕,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자주 나오는 시적 대상은요, 그러니까 소재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종류로만 살펴봐도 일단 인물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물,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러니까 동물, 식물, 이 자연,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떠한 감정, 그 다음에 이 사상, 이런 식으로 이 종류만 봐도 엄청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평소에 시를 많이 감상해 둘 필요가 있죠. 시적 대상이 같거나 비슷하면 아무래도 내용이나 주제도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적 대상이라면 이 그리움의 정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나, 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이 민주주의를 과연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이 시적 대상은요, 좀 어려운 말로 주관화된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주관화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는 결국 시적 화자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노래할 때는 이 시적 화자와 상관없는 대상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어떤 감정, 정서, 인식, 느낌, 생각, 마음에 의해서 그 대상이 가다듬어지거든요.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에 쓰인 대상은 시적 화자에 의해서 주관화된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 자신의 감정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무엇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것이라도 기분이 좋게 보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시적 화자, 시적 청자, 시적 대상, 이 순서대로 시를 파악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셋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 치킨이 너무 맛있어 라는 시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예요. 그럼 청자는 누구죠? 엄마죠. 대상은요? 치킨이네요. 자, 이런 경우는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와 시적 대상이 딱딱 구분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라고 나가 너한테 얘기한다면 시적 대상과 청자가 어떻게 되죠? 일치되죠. 그런데 너한테 저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 같아 라고 노래한다면 청자와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이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요, 나가 나 자신에게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즐겁게 살자 라고 말을 했다면, 이때는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와 시적 대상이 모두 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셋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내용이라고 할 때도, 이런 경우도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 그리고 시적 대상을 모두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시적 화자, 시적 청자 그리고 시적 대상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적 화자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청자는요, 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꼭 너가 지금 여기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같이 있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시적 대상은 너와 나,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처음에만 좀 헷갈리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시를 이해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시적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 시적 청자,
시적 대상까지 나왔으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장면에 놓여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셋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 그리고 주제가 달라지니까요. 물론 시 작품마다 이 상황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 상황의 예로는 합격이라든가 생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상황의 예로는 탈락,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든가 이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거, 이런 거는 이 풍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책상 위에 가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난 생일 별론데? 이런 의문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걸 떠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분위기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섯 번째 인식으로 넘어가요. 이 다섯 번째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는 왜 존재한다? 시적화자의 감정,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 다섯 번째 인식 단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죠. 바로 시적화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 그걸 정서라고 부르든 느낌이라고 부르든 감정이라고 부르든 생각이라고 부르든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인식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더라. 이걸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라고 하지 않고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 단계에서 꼭 좋다 싫다 이런 감정만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적화자가 어떤 뭔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 인식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긍정적 인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 인식. 세 번째로는 관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이나 행복은 대표적인 긍정적 인식이고요. 짜증이나 불안 같은 건 역시 대표적인 부정적 인식이죠. 여러분들이 관조를 좀 낯설어 할 수 있는데 관조는 가만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이건 우리가 관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황과 인식을 지금 한꺼번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시적 상황과 인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인식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인식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한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까요? 언뜻 보기엔 긍정적인 인식만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합격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절대 긍정적이지가 않겠죠. 반대로 불합격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억지로 쓴 학과였는데 탈락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홀가분해져가지고 기쁠 수 있잖아요. 생일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 생일은 긍정적이지만 생일 얼마 전에 이 사귀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일을 혼자 쓸쓸히 맞이한다. 과연 그 생일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시적 상황과 인식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 한번 방금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볼까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 이별 실현입니다. 자, 제목부터가 사랑을 했다잖아요. 사랑을 했다. 이별을 마주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어떻죠? 괜찮은 결말이다.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그거면 충분해. 자, 이런 식으로 상황과 인식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과 인식이 똑같이 긍정적이거나 똑같이 부정적이거나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배웠던 다섯 번째 단계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적화자의 정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시적화자의 정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서 따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뀐 다음의 정서가 중요하겠죠. 결론이 뭐다? 시적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시의 모습,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거랑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게 겹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상의 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인식의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리고 시상도 전환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는 거면 이 노래도 한번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나가 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너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도 알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말처럼 네 생각이 난다. 나한테 사랑을 달라. 네 곁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시상,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죠?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요, 의지, 다짐, 요걸 우리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척화자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보는 건데, 자, 의지는요, 말 그대로 무언가 하려는 마음, 그걸 우리가 의지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의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운동, 공부,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데, 보통 시에서 말하는 의지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시척화자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태도, 그걸 우리가 의지라고 하고, 다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적극적 의지는 뭐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언급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태도, 그 말하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강한 거, 이걸 우리가 적극적 의지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소극적 의지는 소망이나 희망을 뜻해요. 그냥 바라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이 헷갈리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인 점은요, 적극적인 의지를 보통 그냥 의지라고 하고, 소극적인 의지는 소극적이라고 굳이 안 하고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극적 의지는 뭐라고 줄여서 얘기한다? 그냥 의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뜻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를 통해서 적극적 의지, 그러니까 그냥 의지와 소극적 의지, 희망, 소망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배가 고플 때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건 소극적 의지, 그러니까 희망, 소망이에요. 그런데 전화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직접 끓이는 거,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해야지,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 이걸 우리가 의지, 적극적 의지라고 한다. 거기에 비해서 소극적 의지는 소망, 희망과 같은 개념이다. 그냥 바라는 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을 희망적 또는 소망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비록 소극적이지만 이러한 성격이 있는 걸 우리가 의지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너무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파악하기보다는 같은 계열에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생기기만 바라는 건 소극적 의지, 희망인데,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거, 요거는 적극적 의지겠죠? 그러니까 의지. 예뻐지거나 또는 멋있어지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소극적 의지, 그러니까 소망, 희망인 거고요. 화장을 하거나 옷을 새로 산다면 그건 뭐다? 적극적 의지, 그러니까 보통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실제 작품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기다린다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이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친구를 1시간째 기다린다면 그건 어떨까요? 매우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그냥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한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의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의지가 있는 경우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럼 의지가 없는 경우, 이건 어떨까요? 사실 의지가 없는 경우는 더 살펴볼 게 없어요. 더 언급할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냥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체념하거나 포기해서 순응하거나 절망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체념,
또는 단념 이런 개념들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시를 이해하는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뭐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그게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그러니까 보통은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소극적인 건 우리가 보통 소망, 희망이라고 한다라는 거. 한편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체념이나 단념의 개념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자, 노래 가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곰같이 매달려 너의 등을 감싸 안아 언제나 지킬 거야.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한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다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이해할 수 있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한번 연습,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트와이스, 투둥이들의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요, 나가 너에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너도 나를 좋아한다고 대답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답정너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단계 시작하자는 직접 제시되어 있네요. 나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로 시작 청자는 역시 직접 지되어 있습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죠. 선택은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택권이 없죠.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물어보... 3단계 시작 대상은요, 너 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럼 인식도 어때요? 긍정적이네요. 중간에 인식이 바뀌나요? 생각해보니까 너가 별로야? 이런 거 없죠? 인식의 전환은 없습니다. 마지막 의지는 어떤가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 내 마음을 받아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 사랑한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네요.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 주제가 나옵니다. 내가 너 좋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 좋아한다고 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문제집이나 참고서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랑에 대한 확신과 적극적인 구애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넌 내 거야.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7단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단계가 7단계여서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그 공식을 바로바로 자유자재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배운 시를 이해하는 7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작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랫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7단계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쭉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정의 시를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서사, 소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